마드리드의 스페인 국방부 전략연구소. 이곳에서 20년간 군사분석관으로 일해온 카를로스 로드리게스는 유럽 방산업계에서 손꼽히는 전문가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미국의 F-16,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 러시아의 칼라시니코프 소총 등 서구와 러시아의 무기체계만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2019년 어느 날 NATO 합동훈련장에서 마주친 한 장면이 그의 모든 고정관념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산 K9 자주포였습니다. 그 후 5년간 카를로스는 한국의 방산 기술을 깊이 연구했고, 지금은 유럽 각국 방산 세미나에서 한국 무기의 우수성을 열정적으로 소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가 직접 들려주는 한국 방산업에 대한 솔직한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페인 국방부 전략연구소의 카를로스 로드리게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한국 방산 기술을 처음 접했을 때의 충격적인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9년 폴란드에서 열린 NATO 합동훈련에 참관단으로 참여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날 저는 미국의 M109A7 팰러딘 자주포와 독일의 PGH-2000 자주포의 성능을 비교 분석하러 갔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까지 저는 포병 분야에서는 미국과 독일이 최고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훈련장 한쪽에서 생소한 자주포 한 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색과 녹색이 조화된 위장 색칠, 각진 포탑의 날렵한 디자인. 저건 어느 나라 것이지? 궁금해서 가까이 가보니 리퍼블럭 오브 코리아라는 표시가 보였습니다. 한국산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도 자주포를 만드는구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사격 훈련이 시작되자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K9 자주포는 세 발을 15초 만에 쏘아 올렸고, 각기 다른 탄도로 발사된 포탄들이 거의 동시에 목표물에 명중했습니다. 이른바 MRSI다 연발동 시탄착 사격이었는데 그 정확도와 속도가 경이로웠습니다. 더 놀라운 건 기동성이었습니다. 사격 후 진지 이동 시간이 30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독일 동료가 믿을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자주포보다 빨랐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에서 동료들과 함께 하루 훈련을 정리하면서 모두가 한국 자주포 이야기만 했습니다. 프랑스 동료는 저 자주포가 정말 한국에서 만든 거 맞아? 라고 몇 번이나 물었고, 이탈리아 분석관은 한국이 언제부터 이런 걸 만들었지? 라며 신기해했습니다.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포병 강국이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K9 자주포의 성능은 제가 그동안 최고라고 생각했던 서구 자주포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았고, 오히려 몇몇 면에서는 앞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 방산업체 한화시스템의 홈페이지를 찾아보며 K9 자주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저와 한국 방산 기술과의 첫 만남이었고, 이후 5년간 계속될 깊은 연구의 시작점이었습니다. K9 자주포를 본 후 저는 한국의 방산 기술에 대해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조사하면 할수록 더 큰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작은 나라가 이토록 뛰어난 무기를 만들 수 있었을까? 스페인과 한국을 비교해보면 한국의 국토 면적은 우리의 약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천 연자원도 별로 없고 철광석이나 희토류 같은 핵심 군수물자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합니다. 반면 스페인은 유럽 내에서도 상당한 크기의 국가이고 다양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이 우리보다 훨씬 앞선 방산 기술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한국의 현대사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그 참혹한 전쟁을 겪으면서 한국 사람들은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을 지킬 힘이 없으면 언제든 다시 그런 비극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더욱이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한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강해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방산업체 관계자와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해준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에게 국방기술 개발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었고 반드시 성공해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1970년대부터 자주국방의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기술 개발에 투자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이나 유럽의 기술을 도입하는 수준이었지만
점차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K9 자주포도 그런 노력의 결실 중 하나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이 현재 세계 8위의 국방기술 보유국이라는 사실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이스라엘에 이어 8위입니다. 인구 5천만 명의 나라가 이런 성과를 거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저는 스페인 사람으로서 솔직히 부러웠습니다. 우리도 훌륭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처럼 절박함에서 나오는 추진력은 없었거든요. 한국은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기술 개발에 매진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의 K9 자주포이고 K2 흑표 전차이고 KF-21 보람의 전투기인 것입니다.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지와 기술력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그것을 증명해 보인 나라였습니다. 2021년 파리에서 열린 유로 사토리 방산 전시회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이 전시회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방산 전시회 중 하나로 전 세계 방산업체들이 참가합니다. 저는 매번 이 전시회에 참석해서 최신 군사기술 동향을 파악하곤 했습니다. 그날 전시장을 둘러보다가 한국 기업들의 부스를 발견했습니다. 한화시스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현대로템 등 여러 업체들이 대규모 부스를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2019년 K9 자주포를 본 이후 한국 방산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터라 자연스럽게 발길이 향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부스에서 처음 본 것이 KF-21 보람의 전투기 모형이었습니다.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는 이 항공기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첫 번째 초음속 전투기였습니다. 부스 직원의 설명을 들어보니 2022년 첫 비행에 성공했고 2028년부터 실전 배치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전투기 개발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미국, 러시아, 유럽의 몇몇 국가들만이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도 그 반열에 올랐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현대로템 부스에서는 K2 흑표 전차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한국군에 배치되어 운용 중인 이 전차는 120mm 활강포와 첨단 사격 통제 장치를 갖추고 있었고 무엇보다 능동형 방어 시스템까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최신형 독일 레오파드나 미국 에이브람스와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성능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화시스템 부스였습니다. 이미 익숙한 K9 자주포 외에도 천공 방공 미사일 해석, 대한미사일, 그리고 차세대 잠수함용 전투 시스템까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잠수함 기술은 독일과 프랑스 정도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도 KSS-3 장보고급 잠수함을 독자 개발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전시회 기간 중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다른 나라 방산업체 관계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독일의 한 방산업체 임원은 한국 기업들이 이제는 경쟁 상대가 되었다며 경계하는 기색을 보였고 프랑스 탈레스의 직원은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감탄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K9 자주포의 수출 실적이었습니다. 이미 터키,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에 수출되었고 폴란드와는 1000대가 넘는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한국 방산 기술이 단순히 국내용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때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무기를 사는 나라가 아니라 파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의 속도는 전 세계 방산업계가 주목할 만큼 빨랐습니다. 2022년부터 저는 한국의 미래, 전장 대비 기술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의 무기 체계도 인상적이었지만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미래 기술들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먼저 무인 전투 체계 분야입니다. 한국은 이미 KUSFC와 같은 지상 무인 체계를 개발하고 있었고 다양한 군용 드론도 실전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폭 드론인 해성 시리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입증된 드론 전술의 한국식 해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인상적인 것은 한국이 드론봇 개념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드론과 로봇 기술을 융합한 것으로 공중, 지상, 해상을 넘나드는 통합 무인 전투 체계입니다. 아직 개발 단계이지만 이런 개념 자체가 혁신적이었습니다. 우주 안보 분야에서도 한국의 행보가 주목할 만했습니다. 2022년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
한국은 군사용 위성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4.25 사업으로 불리는 군 정찰 위성 사업을 통해 독자적인 감시 정찰 능력을 구축하고 있었고, 이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만이 가진 능력이었습니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휘 통제 체계 개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군은 워리어 플랫폼이라는 통합 전투정보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는데, 이는 개별 병사부터 사단급 부대까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런 기술은 미군의 아미 네트워크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한국만의 특색을 가미한 독창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사이버전 대비 기술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면서 세계적 수준의 사이버 방어 기술을 축적했습니다. 특히 국가 기반 체계 보호를 위한 사이버 보안 기술은 다른 NATO 국가들도 관심을 보일 정도였습니다. 2023년 브뤼셀에서 열린 NATO 방산기술 세미나에서 저는 한국의 미래 전장 기술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청중들은 한국이 이렇게 다양한 미래 기술을 동시에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습니다.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에 독일의 한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미국의 기술만 주목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보십시오. 그들은 미래 전장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가장 빠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드론, 우주, AI, 사이버. 이 모든 것이 통합된 체계적 접근을 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청중석에서 큰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21세기 전장의 게임 체인저는 한국이 될 것이라고. 지난 5년간 한국 방산 기술을 연구하면서 저에게는 하나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한국의 국방 기술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내려는 의지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2024년 마드리드에서 열린 동료들과의 송년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에서 온 NATO 군사 분석관들이 모여 한 해를 정리하는 자리였습니다. 자연스럽게 각국의 방산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저는 한국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스페인도 한국에게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말에 동료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처럼 절박함으로 기술을 키운 나라가 또 있을까요? 그들의 국방기술 발전사를 보면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 투쟁해온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마르코가 끼어들었습니다. 카를로스,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야? 한국이 그렇게 대단해?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K9 자주포는 지금까지 9개국에 수출되었어요. 그중 6개국이 NATO 회원국입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동맹국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는 뜻이죠. 이게 우연일까요? 프랑스의 피에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분석하면서 봤는데 한국이 제공한 포탄이 전황에 큰 영향을 미쳤더라고요. 그때 한국의 군수산업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걸 알았어요. 독일의 하인츠가 덧붙였습니다. 폴란드가 K 전차를 1800대나 도입한다고 하던데 이건 정말 대규모 계약이죠. 우리 레오파드를 제치고 선택받았으니까요.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점이 있어요. 한국은 단순히 현재 무기만 잘 만드는 게 아닙니다. 미래 전장을 준비하는 속도가 우리보다 훨씬 빠르죠. 드론봇, 우주안보, AI 지휘 통제 시스템,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개발하고 있어요. 마르코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 우리 유럽 국가들도 기술력은 있는데.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절박함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는 NATO라는 집단 안보 체제 안에서 보호받고 있지만 한국은 분단 국가로서 항상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 절박함이 기술 발전의 원동력이 된 거죠. 피에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카를로스 말이 맞는 것 같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리도 절박함을 느끼고 있지만 한국은 70년간 그 절박함 속에서 살아왔으니까. 그때 하인츠가 흥미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한국이 어디까지 갈 것 같아?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10년 후에는 한국이 세계 5대 방산 강국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에 이어 5위 정도로요. 기술력, 생산 능력,
수출 실적 모든 면에서 그 정도 수준에 올라갈 겁니다. 모임이 끝날 무렵 동료들은 모두 한국에 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마르코는 다음에 한국 방산 전시회 있으면 같이 가자고 했고, 피에르는 한국 연구소와 교류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 모를 수도 있겠구나.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세계가 주목하는 방산 강국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 아닐까?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한국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국방 기술은 세계적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 뒤에는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있습니다. 외국 전문가인 제가 봐도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한국이 앞으로 어떤 기적을 또 만들어낼지 저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